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 문제로 정규 방송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현지 뉴스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상적인 방송을 진행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오늘은요, 제가 K닥에서 주최한 의료인들을 위한 주식 강연을 진행했던 녹화 방송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K닥은요, 미국, 일본, 중동 등으로의 의료인 해외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 중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해외 의료 봉사를 꿈꾸는 의료인들을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나 굿네이버즈 같은 공신력 있는 NGO와 연결시켜주는 공익적인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또한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등으로 진출을 원하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연계 협력망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K닥은 앞서 언급드린 주요 사업 분야에 관련된 컨퍼런스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컨텐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K독 사이언스 컨퍼런스, 해외 의료봉사 분야의 K독 미션 컨퍼런스, 국제기구 진출 분야의 K독 프로페셔널 컨퍼런스 등이 있고요. K닥은 그 외에도 주식 강연과 같은 다양한 강연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영상은 K닥이 주최한 온라인 주식 강연에 제가 출연했던 녹화 방송입니다. 워낙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녹화 방송이라 제가 조금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를 했거든요. 이 점은 좀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2년 들어서 지루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처음으로 돌아가 투자에 대한 초심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아서 정상적인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대신 보내드리는 K닥 강연 녹화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최철이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보통 기쁜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많이 웃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몸이 웃다 보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순서가 엇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아플 때만 의사 선생님들한테 찾아갔었잖아요. 근데 오늘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니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한 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강의 도중에 목소리를 잠깐 잃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기침하거나. 그래서 그럴 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강연은 원래 스크립트가 없거든요. 다 애드립이기 때문에 횡설수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서. 오늘 강의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능력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총 3분이 나오셔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주식 이야기만 계속 하시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사는 얘기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물론 돈 얘기로 넘어가고 세 번째는 제 채널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미국 주식 투자에 좀 확신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짧은 강연을 좀 알차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름이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고 보시는 것처럼 32만 명 가까운 독자분들이 모이셨는데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력이 22년, 23년 정도 되는 호텔리어였습니다. 제 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호텔리어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1997년인데요.
1997년에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죠. 복학생. 그 당시만 해도 원래 한국의 대학생들은 공부도 별로 안 했고요. 워낙 경기가 좋을 때라서 대기업에서 한 대학교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취업 설명회에 나오고 다 이렇게 인재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사람이 모자랄 때였어요. 취직하기가 너무 쉬웠죠. 네, 저 역시도 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도 항상 좀 쉽게 쉽게 인생을 생각했었고, 그런데 1997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IMF가 터졌잖아요. 졸업을 1년 앞둔 상태에서 IMF가 터지다 보니까 갑자기 인생이 좀 무서워졌겠죠. 처음으로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하게 제 자신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로 준비를 안 해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될까 20대 중후반에 갑자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부터 다시 인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사실 의대에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의대 가는 걸 너무 원하셨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학력고사 다시 봐서 의대를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를 패스하자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로 이 시기에 컴퓨터가 갑자기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공부를 해볼까? 이제 네 번째 옵션이 한국에서는 영어를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데 영어 공부를 할까?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가장 만만하게 느껴지는 게 영어였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12시간, 15시간 정도를 영어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그렇게 10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튀어서 결국 첫 번째 직장을 미국에서 잡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캐나다도 잠깐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워크 퍼밋이 잘 해결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영국으로 다시 넘어갔었고 영국에 뜻하지 않게 일이 잘 풀려서요. 한 9년 정도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리어로 계속해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08년이 됐는데 2008년에 제가 오랫동안 일하고 있던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호텔로 옮기게 됐어요. 그때 아무래도 나이도 젊고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죠. 승진을 빨리 하고 싶은데 승진 안 시켜주니까 다른 호텔로 옮겼습니다. 근데 옮기자마자 3개월이 있고 나서 2008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리만 브러더즈가 쓰러졌습니다. 모기지 사태가 났거든요. 정말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분위기는요. 정말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하루는 호텔에 부총 지배인이라고 있거든요. 부총 지배인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월급을 미리 줄 테니까 나가라.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난생 처음 직장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고 나서 다시 이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력서도 보내고 열심히 했었죠. 그때는 이제 결혼됐고 와이프도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재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 쪽은 잡이 안 잡히더라고요. 워낙 경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잡기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8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외국의 경력을 살려서 이제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난생 처음이죠.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한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한국의 그 일하는 문화 같은 게 이제 외국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적응해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하고 있던 호텔에 영업상이 너무 좋아져서 굉장히 새롭게 뭐 외국에서 매출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왔는데 이 친구가 오니까 영업이 잘 되는구나 그러면서 인정도 좀 받으면서 칭찬도 많이 받고 굉장히 좀 우쭐대면서 직장 생활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이 됐는데요. 2012년에 일본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한국하고 강제징용으로 완전히 반일 이런 감정도 막 생기고 원자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진이 났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관광객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그 호텔의 점유율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일본 관광객이 메워줄 때였어요. 겨울 연가 막 이런 거 막 뜰 때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관광객이 끊기자마자 한국의 호텔들은 다 주저앉았습니다. 점유율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80%, 90% 이렇게 호텔이 차던 게 갑자기 40%, 50%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중국 시장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없으면 한국의 호텔들이 영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출을 관리하는 매니저였는데 짐을 다 지게 됐죠. 그래서 난생 처음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존심이 많이 상해졌습니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호텔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제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한국에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좀 의아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삶에 행복한 느낌이 없으면 바로 행동을 취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한 채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난 불행하다 그러면 변화를 줘야겠구나라고 와이프랑 다시 상의를 해서 동남아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동남아에 나올 생각은 아니었고요. 이력서를 한 100군데 정도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력서를 보낼 때는 한국에 있는 호텔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력서를 보냈거든요. 한 100개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중국 호텔이었고요. 한 군데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인도네시아라는 그 지역에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동남아 쪽에 살아보자. 그래서 결국 2012년에 동남아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 제가 지난 8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는 병원장이 있잖아요. 저는 호텔의 총책임자인 그 총지배인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 직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호텔을 이제 경영을 해 왔습니다. 굉장히 좀 즐겁게 직장 생활을 잘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제가 이제 우리 임원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임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고 코드가 잘 맞아서요.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찾아왔죠. 2020년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갑자기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잘 모르던 단어가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병원 쪽은 모르겠습니다. 호텔 쪽은요, 그 팬데믹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호텔 점유율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객실이 100개면 80개가 차면 이제 점유율이 80%인 거거든요. 이 점유율이 보통 이제 80%, 90% 정도가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호텔들은. 그런데 갑자기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호텔 안에 객실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 5개가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호텔이 이제 적자로 돌아서거든요. 점유율이 50%, 40% 정도 돼야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프로핏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호텔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영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너랑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총지메이를 운영하고 있었던 호텔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에서 갑자기 이제 적자가 계속 나오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호텔 운영하고 있던 호텔 두 개 중에 하나를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하고요. 남아있는 한 개는 계속 운영을 하되 임금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사용하고 있는 임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 10억을 5억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임금을 반으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임직원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 있으면 300명의 월급을 다 반으로 줄이면 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사정상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라서 기본급이 굉장히 낮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호텔리어들의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뭐 리셉셔니스트라든지 웨이터,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분들의 급여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따라서 이 급여도 굉장히 작은데 여기 이제 보통 이제 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팁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이걸 반으로 줄이면 사실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죠. 인도네시아는 애들도 많거든요. 보통 한 가정에 최소 3명, 4명 정도의 애들을 낳아서 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어렵겠다. 그래서 부서장들을 골라서 불러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을 하면
호텔 직원들이 견디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부서장들은 월급의 60%를 반납하기로 하고요. 저는 월급의 80%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팬데믹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좀 두려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버 채널입니다. 그 전에도 유튜브에 채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리더십이라든지 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4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 말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그 엑스트라 인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주식 투자잖아요. 그래서 만든 채널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21년 9월 달에 호텔리어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은 그 아코르라는 프랑스 계열의 체인 호텔입니다. 한국에도 아코르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피텔, 풀만, 노보텔, 이비스 뭐 이런 호텔들이 아코르거든요. 뭐 페어먼트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사에서 제가 호텔리어와 동시에 유튜버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호텔 유튜브의 규모가 너무 커졌잖아요.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모이다 보니까 본사에도 이제 말이 들어간 거죠. 이 총지베이는 유튜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 끌려갔습니다. 본사에 가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랑 미팅을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지배인이라는 직책이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직책인데 호텔의 책임자잖아요. 두 번째 잡이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아무래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제는 호텔이 정상화돼 가고 있고 선택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호텔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포기하든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유튜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랄 만한 선택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너무나 사랑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요병 있잖아요. 저는 금요병이 있을 정도로 호텔이 좋았습니다. 주말이 되는 게 아쉬울 정도로. 호텔 일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 호텔 일을 포기하고 유튜버가 된 이유는 뭐였냐면요. 총지배인이라는 그 큰 직책을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총지배인 위로는 사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잖아요. 인생이 정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정체되고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게시하고 있는 콘텐츠를 소비해주고 그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도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나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뭐 처음에는 1,000명, 2,000명이었던 것이 이제 게시를 하면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 때로는 10만 명 넘는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고 이 느낌이요. 새롭게 태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0이거든요, 올해. 근데 50살이 됐는데 다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호텔리어는 60 넘어가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새롭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그토록 사랑했던 호텔리어라는 잡을 포기를 하고요. 유튜버라는 이름을 달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질 않았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돈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고민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보면 돈을 약간 혐오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못했고 한국에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저 역시도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많은 고민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명백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센시티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센시티브한 사람이었냐면 국민학교 때요. 옛날에 그 가수 중에 산울림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산울림이 부른 노래 중에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중에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의 리메이크가 돼요. 그래서 김필이라는 가수가 다시 부릅니다. 청춘이라는 노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래 가사가 그거거든요. 뭐 청춘이 언젠가는 갈 것이다. 뭐 언젠간 가겠지.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국민학교 1, 2학년 때 울었어요. 너무나 인생이 좀 허무하고 도대체 이렇게 태어나서 언젠간 죽을 텐데 왜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행복한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는 살아야 할까? 왜 태어난 걸까? 뭐 이런 고민을 국민학교 1, 2학년 때 많이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인생이라든지 행복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너무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은데 과연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까? 자살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잠깐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첫 번째로 인지했던 행복의 특성이 있는데요. 행복은 감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죠. 행복이 감정인 걸 누가 몰라요. 근데 감정에는요,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특징은 감정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감정은 자극이 있어야 만들어지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도 감정이고 슬픈 느낌도 감정이고 두려움, 괴로움, 즐거움 여러 가지 다 감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웃는 사람은 없죠. 갑자기 있다가 우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감정의 특징이거든요. 외부에 자극이 있어야 된다. 자극이 없이는 행복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은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한 달 넘게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요, 웃을 수 있어요. 아무리 슬픈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행복의 자극을 만들어 가셨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소한 행복의 자극도 많죠. 뭐 아이들이 난생 처음 핸드폰을 산다던가, 난생 처음 직장에 취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난생 처음 차를 산다든가. 저는 아직도 제가 샀던 첫 번째 차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미국에 살았었는데 그 차가 3,500달러인가 그랬어요. 정말 똥차였죠. 4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그 중고차, 똥차를 샀는데도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두 번씩 세차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진공청소기 가지고 내부까지 막 닦고 쓸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똥차를 가지고. 그만큼 엄청난 그 자극이 저한테 주어졌던 거죠. 난생 처음 차를 샀다는 거는. 근데 문제는 그러한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냐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그 차는 점점 더 저한테 아무런 감정을 선물해 줄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행복을 느끼죠. 나는 이제 스카이에 들어갔어. 나는 이제 의대에 들어갔어. 엄청난 행복감이죠. 근데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자극이 행복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가는 고민을 해본 문제입니다. 저는 호텔리어였잖아요. 호텔리어는 가장 꿈을 꾸는 게 모든 호텔리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총지배인입니다. 병원에 병원장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호텔리어 처음 시작할 때는 웨이터로 일도 했었고 리셉셔니스트로 일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일하고 있는데 총지배인이 지나가면 눈 한 번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게 보였던 게 총지배인이고 감히 말을 걸 수도 없는 엄청난 존재였죠. 근데 나중에 제가 웨이터에 불과했던 제가 호텔 총지배인이 됐잖아요. 와이프랑 껴안고 울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호텔리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웨이트리스로 시작했었고, 저도 웨이터로 시작했었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총지배인까지 올랐는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총지배인으로 부임된 날 둘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로 축하하고, 그때까지 잘 견뎌온 거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던 총지배인으로서의 그 부임이 과연 몇 달이나 지속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미래,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과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총지배인이야 하면서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오디언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의사 선생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땄을 때, 레지던트라는 타이틀을 땄을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극이 과연 나의 행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처음으로 만졌을 때, 1억이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됐을 때 자극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행복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100억이 있더라도 그 100억이 101억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행복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으로 우리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 때입니다. 3대라고 써 있는데요. 제 부모님 굉장히 젊으십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20살이 많으시고요. 아버지는 29살이 많으십니다. 아직 굉장히 젊으시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그런데 은퇴를 하신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20년째 계속 생활비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제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도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제 딸과 아들인데 저는 결혼을 한 지는 18년 차인데요. 아이들은 좀 늦게 나서 이제 막 10살,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얘네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대로 내가 태어났구나라는 그런 의무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부를 조금 창출하고 부를 늘려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3대가 다 불행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가 처음으로 돈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인데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되는 모든 테크놀로지는 한 가지의 관계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그 테크놀로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효율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임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이트 칼라 쪽이고 두 번째는 블루 칼라 쪽인데요. 화이트 칼라 쪽에서는 사무 자동화라든지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블루 칼라 쪽에서는 로보틱이 발전되면서 이 효율성,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율성과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과 경쟁을 할 때 그들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지금 굉장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30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부를 전혀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산을 늘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재산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에셋과 라이어빌리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의 논리가 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와이프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도 없었고 그래서 애들도 없는 상태에서 둘이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뭐 연봉도 1억이 넘었고 사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돈을 많이 모았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은행 구좌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 버는 대로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결국은 에셋과 라이애빌리티를 구분하지 못했던 저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에셋이 뭐고 라이어빌리티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회계 시간에 배웠던 그 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돈을 쓸 때 에셋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라이어빌리티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1억짜리 외제차가 하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1억짜리 외제차는요. 에셋이 아니고 라이어빌리티입니다. 왜냐면요. 에셋이 되기 위해서는 에셋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계속해서 늘려줘야 돼요. 근데 자동차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1억짜리 외제차를 사게 되면요. 이 1억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할부로 샀으면 여기에 이자가 붙죠. 그래서 이자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나가죠. 두 번째로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세금을 내야 되죠. 네 번째로 세차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를 내가 가지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덧붙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라이어빌리티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에셋이 아니고 라이어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 많은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커다랗게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돈을 왜 내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을까? 다시 만약에 시작할 수 있다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계속 사업을 해서 돈을 벌 때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에셋을 늘려야 됩니다. 이 에셋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고 채권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행히 에셋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부동산은 에셋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기지를 보통 굉장히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저 역시도 영국에 집이 하나 있는데 모기지를 90%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디포짓은 10%밖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90%는 은행 돈이거든요. 이렇게 집을 사게 되면 설사 10년 후에 그 집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해도 결국 그 2배로 오른 만큼 다 은행에 그 부채로 이자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다 라이어빌리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국은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워낙 집값이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다 에셋은 사실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에셋은 채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은퇴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소개 말씀에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총 6개의 나라에 거주를 했고요. 한 8개, 9개나 되는 도시에서 거주를 1년 이상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나 각 지역에 있는 좀 다양한 문화도 봤었고 그다음에 삶의 좀 질이라든지 삶의 모습을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느낀 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는요, 인도네시아랑 굉장히 다릅니다. 말레이시아는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물가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영어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영어권이 아니거든요. 바하사라는 그들의 언어가 따로 있죠. 근데 말레이시아는 영어권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물가도 인도네시아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교하면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뭐 1,000원짜리 한 장, 2,000원짜리 한 장이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이런 곳에 제가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은퇴를 말레이시아에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라이어빌리티에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에셋에 많은 투자를 했다면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러한 에셋에서 수입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은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은퇴를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의 그 스탠다드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식의 배당금으로 매달 5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보죠. 그런데 500만 원으로 제가 누릴 수 있는 삶이 영국이나 한국은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 뭐 중산층 정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같은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말레이시아에서 매달 받을 수 있다면
제 삶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은퇴 계획은 좀 자산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은퇴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